오늘도 잘 정리되는 외신 함께 보고 오셨고요. 더 자세하게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신 네컷 열어보시죠. 네, 오늘 네 가지 외신들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테슬라에 관련해서 월가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11월 FOMC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에 대한 분석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외신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분석과 반응들이 나오는데 갑론을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JP모건에서는 비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시티은행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에 대한 월가 분석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목표 주가를 올렸으나 또 다른 분석가들은 내년에 20에서 30%의 판매 증가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이와 증권은 테슬라 주식에 대한 목표 가격을 225달러에서 285달러로 인상했고 또 캐너스코는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278달러에서 298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판매량이 작년과 비슷한 180만 대를 몇 대 더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추측하기를 180만 대를 넘어서려면 월가 예상치보다도 2만 5천 대 더 많은 차량을 배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 크게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는 미국에 이어서 주말에 중국에서도 차량 구매 시 기존 할인에 이어서 제로금리 자금 지원의 범위 확대에 나선 거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도 EV 판매에서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9월의 평균 EV 거래가에서 구매 인센티브가 약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의 인센티브가 평균 거래가의 약 4%에 달하는데 여기와 비교하면 테슬라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비이성적인 과잉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노후화된 라인업 그리고 전 세계적인 EV의 수요 성장 둔화, 중국과 미국 시장의 경쟁 심화라는 도전의 직면에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내년 판매 예상치는 머스크가 예상한 20에서 30% 증가에 절반 수준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도이치방크는 머스크의 판매 이후에도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년에 3만 달러 미만의 신모델과 모델 Y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12% 증가를 추정했고요. RBC 분석가들도 같은 선상에서 13% 성장 예측을 테슬라 발표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공언에도 과거 로드스터, 사이버트럭과 FSD의 출시 시점이 몇 년씩 지연됐듯 저가차의 내년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로이터는 오히려 저가 EV와 FSD 약속이 실현된다면 월가 대부분이 놀랄 것이다라고 언급할 정도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머스크가 트럼프의 극우 정치를 지지하면서 정치적 공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테슬라의 기반이던 잠재 구매자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염두에 둔 미국 소비자 중에 3분의 1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를 살 가능성이 적어졌다라고 응답했죠. 대선을 앞둔 테슬라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 잠시 후에 전문가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아이폰의 이슈입니다. CNBC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이폰 16 판매 금지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무려 3억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적진 않겠죠. 거기에 따른 영향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은 무엇일지 자세하게 CNBC 보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소식입니다. 인구가 3억에 육박하고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그런데 여기서 아이폰 16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이번에 외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인리 당국은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 16이 국내 콘텐츠 40% 충족 의무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판매 금지를 선언한 건데요. 이전 제품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판매를 계속 허용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아시아 시장에서 제품 출시와 동시에 제품이 날개에 돋친 듯 팔리는 등 초기 특수를 만끽했었죠. 그중에서도 인도는 동남아 국가 최대 경제국입니다. 특히 인구가 3억에 약간 못 미치는데요. 3억 5천만 개의 휴대폰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휴대폰 보급량 2억 7천만 대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조치가 반영이 된다면 애플의 타격 어떻게 될지 우려 요소 중 하나로 그래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이 자사의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 소프트웨어인 iOS 18.2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예고해왔던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경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는 AI가 선별한 가장 중요한 수준의 알림을 가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면서 월가의 시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연준입니다. 11월 달에 FOMC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11월에는 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줄까요? 동결일까요? 인하일까요? 11월 6일에서 7일 열리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파이낸셜 타임스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죠. 마지막 기사입니다. 다음 주에 FOMC 11월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정이 됩니다. 다시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11월 6일에서 7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할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에 관한 두 가지 보고서가 최종 결정을 좌우할 수 있게 돼서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요. 목요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견고하고 금요일에 노동부 보고서의 일자리 상황이 예상보다 더 뜨겁다면 이전에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에 일시 중단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트러스트의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LPL 파이낸셜의 수석 제프리스도 강력한 일자리 증가는 연준이 11월에 양적 완화를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다른 연준 전문가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될 데이터가 연준의 금리 하락 경로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은 연준은 이미 11월에 25bp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든 그 궤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거죠. 모건 스탠리는 고용 보고서에서 큰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연준이 11월 7일에 금리를 0.25%포인트 더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전합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트레이더가 이런 평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투자자들은 11월 6일에서 7일 연준 위원들의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11월에 FOMC 결정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과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테슬라 월가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테슬라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콩콜에서도 이제 자동차 인도량이라든지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들이 워낙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테슬라가 이제 이거래 전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금일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번스타인에서 마진 상승이 일시적이고 이제 이익 방향들을 좀 반영을 하게 되면은 19.8%의 마진이 아니라 15.6%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마진율 상승이 또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좀 그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은 마이너스로 좀 끝나서 시작을 하긴 했고 또 숏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270불에서 280불 사이가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있는 라인이고 최근에 이제 그 라인 부분에서는 항상 이제 숏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면서 좀 주가의 하방이 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 부담이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번 이제 내년 초 정도 됐을 때 저가형 모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FSD 같은 경우도 이제 레벨 13 버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수익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가격적인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서의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이제 고정적인 이런 구독 경제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애플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판매가 막혔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반면에 또 AI 인텔리전스를 이번에 공개하면서 판매자들에게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에 애플 소식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인미 쪽에서의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긍정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M4가 탑재된 맥북을 발표를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AI 관련해서 iOS 18.1 버전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AI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애플은 좀 강세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16 시리즈에 대한 판매 부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 중국 쪽에서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판매가 호조이다라는 분석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기 판매량이 전작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도네시아 관련된 부분에서의 내용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상 판매 금지와 사용 금지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애플이 인도네시아에게 약속했었던 약 1,525억 정도 중에서 한 1,300억 원 이미 투자를 했거든요. 나머지 205억 원에 대한 부분만 좀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국내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장관이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투자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한 부분이고 이게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에서 물음표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도 뭐 투자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출시 이후에 다른 지역들에서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결국 핵심일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은 현재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오늘장에서도 그래도 버텨줬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이 대선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에 또 11월에 이벤트가 있죠. FOMC인데 11월 6일과 7일에 연준에서는 어떤 향방을 내놓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95%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동결한 5% 정도 수준이죠. 사실상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는 미국 증시가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단단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자민당 일본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벗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적인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그렇게 시장이 나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 데이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GDP 수준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애틀랜타 GDP 나우에 대한 수치도 뭐 3.3에서 3.4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전 GDP 3.0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허리케인이 계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서비스 PMI 지수와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좀 단단하다라는 점
제조업 PMI랑 내구재 쪽에 대한 신고 주문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거는 리포트를 뜯어보시면은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주문이 좀 늘어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뭐 금방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CPI나 PPI 부분에서 일부 고착화가 있지만 쉘터 부분이 이번에 신규 주택 판매가 꽤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정금리 모기지론 자체도 또 떨어졌기 때문에 주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발목을 잡았던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공급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완전 풀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외식 물가랑 운송인데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송은 또 파업 이슈가 해소가 됐고요. 외식 물가도 이제 기후 변화에서 식물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CPI, PPI도 떨어질 것이라고 봐서 뭐 일단 미국 증시 자체는 상당히 단단하고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면 오히려 변동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안전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외신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